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당신의 이야기, 인생사연 저장소입니다. 오늘 사연도 정말 기가 막힌데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980년대 중반 대치동에 내 2층 양옥집 하숙집. 이곳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실상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내 인생을 망쳤던 남자와 내 인생을 구원할 남자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으니까. 2층 끝방 박철수. 전생에 내 남편이자 내 등골을 빼먹었던 원수. 이번 생에 그는 강남 사모님들을 노리는 제비족이 되어 내 집에 기어 들어왔다. 그는 내가 돈 좀 있는 젊은 과부라는 소문을 듣고 한몫 챙기러 온 게 분명했다. 1층 건넌방 강민호. 다 달아빠진 운동화에 늘 같은 추리닝 차림인 고시생. 하지만 나는 안다. 그가 30년 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될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자마자 박철수의 뻔뻔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 시간. 나는 일부러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을 차렸다. 물론 이건 미래의 장관님 강민호 씨를 먹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젓가락을 먼저 들이미는 건 언제나 2층의 그놈이었다. 우리 영순 씨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손맛도 기가 막히네. 이 찌개 맛 완전 내 스타일이야. 우리 궁합이 좀 맞나봐. 박철수는 기름기 낀 얼굴로 윙크를 날렸다. 느끼해서 밥맛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전생 같았으면 밥상을 엎었겠지만 나는 생긋 웃으며 연기를 했다. 놈이 완전히 방심해서 자신의 더러운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 어머, 정말요? 철수 씨 입맛 까다로우시다던데 다행이네요. 에이, 까다롭긴. 나 원래 가정적인 남자야. 영순 씨처럼 참한 여자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정착하고 싶은데 말이야. 어디 그런 여자 없나? 그는 은근슬쩍 내 손등 위로 자기 손을 올렸다. 소름이 쫙 끼쳤다. 그때였다. 탁! 수저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을 갈랐다. 1층에 강민호 씨였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밥그릇을 비우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먹었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박철수가 킬킬대며 비아냥거렸다. 어이, 고시생 양반. 밥 먹는데 체하겠네. 공부 안 되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원. 민호 씨는 대꾸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나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대문 앞에 선 민호 씨가 깊은 한숨을 쉬며 내 방 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담긴 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다. 걱정, 그리고 질투였다. 그날 밤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다. 민호 씨가 독서실에서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다. 우산도 안 챙겨갔는데 나는 걱정이 되어 우산을 들고 골목 어귀까지 나갔다. 한참을 서성이다 보니 저 멀리서 비를 쫄딱 맞으며 걸어오는 민호 씨가 보였다. 그런데 그의 품에 무언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약 봉투와 전구였다. 아니, 민호 씨, 비 오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우산도 없이. 내가 우산을 씌워주자 그는 흠칫 놀라며 물러섰다. 사장님, 나오셨어요? 비 맞으시면 안 되는데. 지금 내 걱정할 때예요. 꼴이 이게 뭐예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아까
부엌 전등 깜빡거리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건 사장님 기침하시길래 감기약 좀 샀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전생에 20년 동안 남편 박철수는 내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밥 안 차리고 뭐 하냐고 소리 지르던 인간이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 밥벌이도 힘든 고시생 주제에 내 기침 소리 하나를 기억하고 빗속을 뚫고 약을 사왔다. 심지어 자기 책값 아껴서 산 게 분명했다. 바보, 정말 바보네요. 자기 몸이나 챙기지. 내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민호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우세요? 제가 뭐 잘못 사왔나요? 아니요, 고마워서요. 정말 고마워서. 우리는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젖은 어깨가 내 어깨에 닿을 때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민호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저기 2층 남자분요. 네? 철수 씨요? 조심하세요. 눈빛이 좋지 않아요. 사장님을 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민호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곁을 주지 마세요. 제가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다. 그 투박한 고백이 그 어떤 화려한 프러포즈보다 내 심장을 세게 때렸다. 나는 알았다. 이 남자가 바로 신이 나에게 보상으로 보내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행복은 잠시였다. 악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마음이 급해졌다. 도박판에서 진빚 독촉이 심해지고 있었고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는 나를 꼬셔서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생각보다 진도가 나가지 않자 초조해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안방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금고를 열어 현찰 다발을 확인하고 다시 넣으려던 찰나였다.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박철수였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열린 금고 속 돈다발에 꽂혔다. 이것 봐라. 돈 없는 척 내 속는 다 떨더니 방구석에 돈을 쌓아놓고 살았네. 철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황급히 금고 문을 닫으며 뒤로 물러섰다. 철수 씨, 노크도 없이 남의 방에 뭐 하는 짓이에요? 나가요. 나가? 내가 왜? 이제 곧 우리 돈이 될 텐데. 철수는 문을 걸어 잠갔다. 공포가 엄습했다. 무슨 소리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라고? 어차피 넌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 다 났어.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외간 남자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철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영순 씨, 좋게 말할 때 그 금고 열어. 그리고 나한테 딱 1억만 투자해. 내가 10배로 불려준다니까. 그리고 덤으로 오늘 밤 나랑 화끈하게 보내고. 그가 내 손목을 낚아챘다. 악력에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전생의 폭력이 떠올라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가만히 있어. 확 싸대기 왕복으로 쳐버리기 전에. 철수가 손을 들어 올렸다. 폭행이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 결국 이렇게 당하는 건가? 이번 생도. 그때였다. 방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누군가 태풍처럼 들이닥쳤다. 강민호였다.
그 개같이 더러운 손 치워. 민호 씨의 고함 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순식간에 박철수에게 달려들어 내 손목을 잡고 있던 놈의 팔을 꺾어버렸다. 끄윽! 철수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민호 씨는 놈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평소에 얌전하던 고시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튀고 있었다. 너 뭐야? 이 새끼, 너 죽고 싶어? 철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다. 놈은 막장이었다. 오냐? 잘 걸렸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돈 내놔. 안 그러면 년이고 놈이고 다 그어버릴 테니까.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하지만 민호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다. 칼? 하, 그래? 특수강도 추가네. 형량 늘어나서 좋겠어. 뭐, 이 미친 새끼가. 철수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나는 눈을 가렸다. 민호 씨, 피해요. 하지만 민호 씨는 날랬다. 철수의 팔을 가볍게 피하더니 유도 기술로 놈을 공중에 띄워 바닥에 냅다 꽂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철수가 기절하듯 널브러졌다. 칼이 저 멀리 튕겨나갔다. 잠시 후 철수가 끙끙대며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손목에는 넥타이로 만든 결박이 채워져 있었고 방 안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쳐 있었다. 민호 씨가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거 놔. 이거 안 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우리끼리 사랑 싸움 좀 한 거야. 철수는 경찰들에게 발악하며 거짓말을 했다. 경찰관님, 이거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유혹해서 집에 들인 거라니까요. 저놈이 질투나서 나를 때린 거고. 경찰관이 난처한 듯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저기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분 관계가? 그때 민호 씨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다. 관악경찰서 형사과장님 오라고 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임용된 강민호 검사입니다.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경찰관이 화들짝 놀라 경례를 붙였다. 아이고, 검사님이셨습니까? 몰라 뵀습니다. 철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덤덤 검사? 내 놈이 덤덤 검사라고. 민호 씨는 싸늘한 눈빛으로 철수를 내려다보았다. 박철수, 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강도미수,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내가 이 집 살면서 내 놈이 저지른 짓들 날짜별로 시간별로 다 기록해뒀어. 도박비 때문에 사채 쓴 것도 다 파악했고. 민호 씨가 철수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감방에서 썩을 준비해라. 내가 직접 공소장 써서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해 줄 테니까. 감히 누굴 건드려? 살려주세요. 검사님, 제가 눈이 멀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철수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다. 오줌까지 지린 것 같았다. 하지만 민호 씨는 경찰관들에게 손짓했다. 연행하세요. 당장. 철수는 개처럼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전생 20년에 지독했던 악연이 이렇게 허무하고도 통쾌하게 끝났다. 경찰들이 돌아가고 난 뒤 엉망이 된 방 안에 둘만 남았다. 민호 씨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더니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나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민호 씨, 왜 그래요? 그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영순 씨.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시험 합격하고 나서 발령받고 나서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섭섭하셨다면 용서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 씨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강직하면서도 따뜻했다. 영순 씨,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집도 가난하고 모아둔 돈도 없어요. 가진 거라곤 이 검사 자격증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평생 영순 씨 눈에서 눈물 날 일 없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당신 무시 못하게 당신이 번 돈, 당신의 삶,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는 내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내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오는 순간이었다.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온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쓰레기 전 남편은 감옥으로 갔고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검사를 남편으로 맞이했다. 자, 이제 내 곁엔 법을 집행하는 든든한 칼이 생겼다. 남은 건 하나. 이 남자를 내조에서 더 높은 곳,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보내는 것. 그리고 나는 강남 한복판에 내 왕국을 건설하는 것. 식모 김영순의 인생 2회차. 진짜 전성기는 이제부터다. 1990년대 초반. 나는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강민호 검사와 백년 가약을 맺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지만 우리는 식장 문을 나서자마자 각자의 전쟁터로 달려갔다. 여보, 미안해요.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요. 지금 내가 맡은 사건이 너무 중요해서. 남편은 미안해했지만 나는 오히려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예요? 여행은 은퇴하고 가면 돼요. 나도 지금부터 바빠질 거거든요. 나라가 곧 뒤집어질 텐데 돈 주어 담을 준비해야죠. 그렇다. 남편은 거학을 척결하는 검사로서 나는 다가올 IMF 파도를 넘을 사업가로서 우리는 24시간이 모자란 워커홀릭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었다. 바로 부모님이었다. 전생의 기억 속 우리 부모님의 최후는 비참했다. 아버지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고통 속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10년을 누워 계셨다. 나는 그 꼴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싫다는 부모님을 억지로 끌고 서울대병원 특실로 향했다. 아이고, 영순아. 나 소화도 잘 되고 멀쩡한데 왜 비싼 병에 로냐. 돈 아깝게. 아버지는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다. 아버지, 제 소원이에요. 딱 한 번만 검사 받아요. 안 그러면 저 드러누울 거예요. 내 고집에 못 이겨 받은 정밀 건강검진. 결과는 천만다행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버님 위벽에 아주 작은 종양이 보입니다. 위암 초기, 아니 연기입니다. 내시경으로 떼어내기만 하면 완치됩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위암? 네. 만약 1년만 늦게 오셨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이었다. 약물 치료만 하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상태였다. 시술을 마치고 퇴원하던 날, 나는 부모님 손에 봉투를 하나씩 쥐어드렸다. 비행기 티켓과 법인카드였다. 아버지, 엄마, 이제 농사 그만 지으세요. 논밭 다 소작 주고 하와이 가세요. 하와이? 거기가 어디냐? 따뜻하고 좋은 데예요. 거기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푹 쉬다 오세요. 이 카드 한도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사시고요. 돈 남겨오면 저 화낼 거예요. 부모님은 손을 떨며 카드를 받으셨다. 전생에 병원비가 없어서 진통제 하나로 버티다 돌아가셨던 두 분이 이번 생엔 하와이 해변을 거닐며 웃고 계신다. 공항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두 분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전생의 죄책감을 털어낼 수 있었다. 엄마,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제발 돈 좀 펑펑 쓰시고요. 1997년 대한민국의 심판의 날이 찾아왔다. IMF 외환위기.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한강 다리 위에는 신발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부동산을 팔아 모아둔 달러와 금괴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위에 내 꿈의 결정체, 영순타워 쌍둥이 빌딩을 올리기 시작했다. 반면 내 전생의 악연들은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었다. 특히 박 여사의 남편, 최 회장. 그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부도 위기에 몰리자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에 손을 댔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내 남편 강민호였다. 여보, 이번 초에 회장 사건 봐주지 말고 탈탈 터세요. 아주 먼지 한 톨 안 남게. 내가 아침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다. 남편은 피식 웃으며 내 볼에 입을 맞췄다. 당신이 말 안 해도 그럴 생각이야.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한 놈들. 내가 가만 안 둬. 강민호 검사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 최 회장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다급해진 건 박 여사였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인맥을 동원했지만 대쪽 검사 강민회에게 통할 리가 없었다. 결국 그녀의 변호사가 은밀한 팁을 주었다. 사모님, 강 검사는 안 통합니다. 대신 그 부인을 공략해 보시죠. 강남에서 영순타워 올리는 큰손인데 같은 여자끼리 말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뒤 내 비서실로 인터폰이 울렸다. 회장님, 최철민 회장 사모님이란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약속은 없으신데 꼭 좀 뵙고 싶다고. 나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 여사가 들어왔다. 화려했던 모피 코트는 어디 가고 초라한 정장 차림이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사과 상자 하나와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의자를 뒤로 돌리고 있었다. 저, 강 검사님 사모님 되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최철민 처입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사과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거 약소하지만 제 성의입니다. 현금 5억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모님 드시라고 산삼이랑. 나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5억이라 사과 상자에 꽉 채우셨나 보네요. 내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박 여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숨을 헉 하고 들이켰다.
너는? 17년 전 강남 복덕방에서 학교 옆 똥통 집을 왜 사냐며 나를 무시했던 그 맹랑한 촌년. 그 얼굴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급 빌딩의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오랜만이에요, 아줌마. 아니, 사모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기억나세요? 17년 전에 복덕방에서 만났었죠. 제가 학교 옆집 살 때 촌스럽다고 비웃으셨잖아요. 아,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네가 강 검사 부인이라고? 박 여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무시했던 시골 촌년이 지금 자기 남편의 목숨줄을 쥔 검사의 아내라니 기절 초풍할 노릇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사과 상자를 툭 건드렸다. 이 돈 만들려고 집 담보 잡히고 여기저기서 싹싹 긁어 모으셨겠네. 근데 어쩌죠? 내 남편은 입이 고급이라 이런 쓰레기는 안 먹는데 뭐라? 쓰레기? 그리고 박 여사님,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 나 당신 남편이 구속되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거든. 내가 이 돈 남편한테 전해줄게요. 뇌물 공여 미수 죄목 하나 더 추가해 달라고. 아, 안 돼. 제발. 회장님, 내가 잘못했어. 박 여사는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다. 내가 그때 사람을 몰라보고 내 눈이 삐었지. 우리 그이 간방 가면 우리 집 다 망해. 나 갈 데도 없어. 한 번만 봐줘. 사람을 몰라본 죄, 그게 제일 큰 죄죠. 나는 차갑게 웃으며 인터폰을 눌렀다. 보안실이죠. 여기 잡상인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네요. 당장 끌어내세요.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박 여사를 양쪽에서 붙잡았다. 그녀는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이 독한 년, 네가 사람이냐?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나는 사과 상자를 보안 요원에게 가리켰다. 이것도 같이 내다 버리세요. 냄새 나니까.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박 여사가 찾아왔던 일을 이야기했다. 여보, 오늘 뇌물 들어왔더라. 5억이나 가져왔던데. 남편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 감히 내 아내한테 뇌물을 써? 이 사람들이 진짜 갈 때까지 갔구만. 강민호 검사는 격분했다. 그는 다음 날 최 회장에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은닉 재산 추징금까지 최대치로 때려버렸다. 부정한 돈으로 쌓은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남편의 브리핑이 뉴스에 나왔다. 결과는 처참했다. 최 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과 벌금을 내느라 박 여사가 살던 저택, 가지고 있던 상가, 숨겨둔 폐물, 그리고 사과 상자에 담아왔던 현금 5억까지 모조리 국고로 환수되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박 여사는 월세방을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쫓겨났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내 빌딩, 영순타워는 강남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어느 맑은 아침, 나는 수행비서들을 대동하고 로비로 출근하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때였다. 구석에서 바닥을 닦던 청소 아줌마가 실수로 대걸레를 내 구두 쪽으로 밀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줌마는 기겁을 하며 바닥에 엎드려 내 구두를 닦으려 했다.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나는 멈춰서서 아줌마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쭈글쭈글해진 얼굴, 헝클어진 흰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박 여사였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입을 딱 벌렸다. 회장님?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전생에는 내 주인 행세를 하며 나를 하녀 취급했고 이번 생엔 나를 촌년이라 무시했던 여자. 그 여자가 이제는 내 건물에서 쓰레기를 줍고 내 발밑을 닦고 있었다. 나는 내심 통쾌했다. 박 여사, 꼴 좋네. 전생의 업보를 이렇게 돌려받는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다. 화를 내거나 비웃는 것도 아까웠다. 그녀는 이제 나랑 급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저 덤덤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바닥이 좀 미끄럽네요. 물기 없게 잘 좀 닦으세요. 수고하시고요. 그리고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등 뒤에서 흑흑 하고 오열하는 박 여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으리라. 자신이 무시했던 그 식모, 그 촌년이 지금 자신이 우러러봐야 할 하늘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신이 허락한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복수였다. 세월은 흘러 2000년대. 남편 강민호는 검사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썩은 정치를 바꾸고 싶다는 그의 포부에 나는 든든한 날개를 달아주었다. 내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 그리고 남편의 깨끗한 이미지가 합쳐지자 거칠 것이 없었다. 선거 당일. 개표 방송에 흐르는 선거 캠프. 당선 확정. 강남구 국회의원 강민호. 캠프가 떠나가라 환호성이 터졌다. 남편이 나를 와라 끌어안았다. 영순아, 고마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나를 만들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도 감격에 겨워 축배를 들려는 순간이었다. 샴페인 냄새를 맡자마자 속이 울렁거렸다. 우욱.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입을 가리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하기보다 묘하게 생기가 돌았다. 이 느낌, 전생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낯설지만 확실한 느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어루만졌다. 아가야, 너니? 드디어 엄마한테 와준 거니? 밖에서는 남편의 당선을 축하하는 연호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호, 강민호. 내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식모 김명순의 인생 2회차.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었다. 내 뱃속에서 꼬물거리던 녀석이 응애 하고 세상에 나오던 날에 그 우렁찬 울음소리는 어느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명랑한 소년의 목소리로 또 금세 턱시도를 입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맹세하는 듬직한 청년의 목소리로 바뀌어갔다. 청년 검사였던 내 남편 민호 씨의 검은 머리에 중후한 서리가 내려앉고 우리 빌딩 앞마당에 심었던 작은 묘목이 캠퍼스를 덮을 만큼 거대한 나무가 되어갈 무렵 어느덧 달력은 운명의 그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2026년 1월 15일 내 나이 66. 바로 내가 비참하게 죽었던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눈을 떴던 바로 그해 겨울이었다. 지금부터 학교법인 영순학원 제1대 이사장 김영순 여사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수천 명의 학생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선 나는 감격에 젖어 장내를 둘러보았다. 전생에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까막눈으로 살았다. 그를 몰라 사기를 당했고 무식하다며 무시당했다. 하지만 이번 생에 나는 다르다.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털어 대학교를 세웠고 오늘 그 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교육자로서의 삶. 이것이 내가 꿈꾸던 진짜 성공이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배움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펜 대신 걸레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이름으로 세워진 이 학교에서만큼은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내 취임사가 끝나자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졌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민호 전 의원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내 남편. 그는 내게 커다란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축하하오, 김 이사장. 아니,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이자 취임식,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구려. 다들 저보고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영순 씨의 내조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이자 스승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입니다. 남편의 고백에 학객들이 휘파람을 불며 축하해 주었다. 아들 준우 내외와 손주들이 달려나와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사장님 되신 것도요. 따뜻했다. 전생의 차가운 냉골 방이 아닌 뜨거운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이 자리. 66세의 김명수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수행비서 없이 홀로 재단 산하의 무료 급식소를 찾았다. 화려한 이사장 취임식 다음 날이었지만 나는 묵묵히 봉사를 하러 나섰다. 이것이 내가 쌓은 덕덕의 비결이었다. 급식소 구석, 잔반을 처리하는 곳. 다 늙어서 이가 빠진 노인이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고 있었다. 누더기 점퍼의 꼬질꼬질한 손. 내 전생의 남편이자 사기 전과자 박철수였다. 그는 출소 후 노숙자가 되어 내 재단에서 주는 밥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 같은 식판을 닦고 있는 꼬부랑 할머니. 한때 강남 사모님 소리 듣던 박 여사였다. 그녀는 내 재단의 공공근로자로 일하며 내가 주는 월급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다. TV에서는 어제 내 취임식 뉴스가 재방송되고 있었다. 앵커, 식모 신화의 주인공, 김영순 이사장. 취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박철수가 국밥을 먹다 말고 TV를 멍하니 쳐다봤다.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으흐흐, 곱네 고워. 나도 저런 마누라 있었으면. 그는 치매기가 있는지 헛소리를 하며 침을 흘렸다. 박 여사는 TV 속 내 모습을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식판만 벅벅 문질렀다. 그녀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이 떨어져 개수대 물에 섞였다.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다. 그들은 내 인생의 엑스트라조차 되지 못하는 먼지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묵묵히 다른 노인들에게 국을 퍼주었다. 그 철저한 무관심. 그것이 나의 마지막 복수였다. 저녁이 되고 나는 내가 세운 학교의 캠퍼스 언덕으로 올라갔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사실
이 학교가 세워진 이 언덕 자리는 50년 전 판자촌과 뽕밭이 엉겨 있던 곳이자 내가 살던 반지하 단칸방이 있던 터였다. 내가 고통 속에 피를 토하며 죽어갔던 그 자리에 이제는 수만 명의 인재를 키워내는 상가탑이 우뚝 서 있는 것이다. 나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026년에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다. 나는 허공에 대고 과거에 내게 말을 걸었다. 영순아, 보고 있니? 거기선 글도 모르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많이 서러웠지? 걱정하지 마. 나 이번 생은 정말 잘 살았어. 못 배운 하늘 풀려고 학교도 세웠고 부모님도 호강시켜 드렸고 무엇보다 평생 나를 지켜준 든든한 남편과 자식들이 있어. 바람이 내 흰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마치 과거에 내가 고생했어. 정말 장하다. 라고 안아주는 것 같았다. 나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나 이번 생은 참 따뜻하게 살다가요. 고마워요. 그때 저 멀리서 가족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날 추운데 거기서 뭐해? 얼른 가서 저녁 먹읍시다. 어머니, 손주 녀석들이 할머니랑 케이크 자른다고 기다려요. 남편과 아들, 며느리와 손주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따스한 불빛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 간다. 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도 아프지 않았다.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나는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외로움이 묻혀있던 땅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힘차게 걸어갔다. 66세 김명순의 인생 2회차.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었다.